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문재인, 도널드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핵실험이자 도합 6번째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1차 핵실험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 위력의 핵도발이 현실화하면서 북핵 사태가 최종 수순으로 접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모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어제 어떤 도발성에 가까운 그러니까 굉장히 기습적으로 감행을 했죠. 육체 실험을 감행했는데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위력은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세진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어느 정도의 그 위력이고 어느 정도의 심각성인지를 좀 먼저 한 말씀해 주시죠. 이 폭발 규모랄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기상청, 국방부 보고에 하면은 지진의 규모랄까 이것이 약 한 5.7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또 그러나 미국의 지질연구소, 지질탐사 여기에 대해서는 6.3까지 수치를 또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보통 이런 이 지진 규모를 가지고 폭발력 규모를 할 때는 CTBT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게 포괄적인 핵실험 금지 기구였어요. 거기에 계산법에 의하면은 예. 적어도 지진 규모가 5.7도 이래 된다 하면은 약 한 57킬로톤의 폭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6.3도라고 하면은 약 한 330 정도 킬로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57 킬로톤 정도 된다 하면은 지금까지 최대 규모이고 이것은 전폭 핵분열 실험의 규모를 넘어선 수소탄 실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지진 규모나 이런 측정 기준이 좀 다른 겁니까? 그런 지진파를 측정하는 매질이라든가 아니면 지형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한 계측기가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5.7로 나왔지만 네. 중국이나 미국은 6.3으로 나왔고 일본은 6.1로 나왔는데요. 만약 중국이나 미국 기준을 한다라면은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야말로 수백 킬로톤의 위력을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다면 수소폭탄으로 보는 게 사실상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레드라인이 뭐냐라는 것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고 ICBM을 완성해서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번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보면 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도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넘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육박했다라고 건드렸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수소탄으로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같았으면 핵실험하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사진들을 공개를 해서 자신들의 이제 보유했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은 특이하게도 단 한 번도 이런 핵실험 영상이라던가 네. 사진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이 이런 지진파 계측으로 봤을 때는 거의 수탄 위력을 만들어낸 걸로 보여지지만은 다만 이제 무기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소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걸 미사일에 장착을 해서 그야말로 미 본토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개발한 화성 14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대로 발사해 본 적은 없고 고각 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임의적인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권 제도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거리, 즉 10,000km 가까운 그런 비행 실험을 해야 완벽하게 이제 무기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다는 그 점에 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좀 관련해가지고요. 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이것은 학술적인 표현이고 군사 전략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 언급한 것은 아마 핵 고도화에 대한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한 북한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 여기에 초점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군사적인 대응까지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보는 군사적 전략적인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질문하신 대로 지금 이제 북한이 레드라인에 대해서 최통주에서 보란 듯이 이것은 아니고 이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6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미국에 대한 대미 압박용 다시 말해서 미국과 담판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레드라인 운운하는 것은 크게 설득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위력 얘기하실 때 이제 수소탄 추정을 하셨는데 수소탄에 대한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졌다고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김대기 연구위원이 상당히 전문가신데 그렇다면 제 상식선에서 예. 간단하고 좀 보완스러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보통 그 원자탄하면 핵의 분열탄이라고 볼 수 있고 수소탄은 핵 융합탄입니다. 또 특히 뭡니까 수소탄은 그 기술하는 개발이 상당히 어렵지만 한번 개발했다 하면 조그만 소량을 가지고 대량의 살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학술적으로는 마지막 단계에서 핵융합, 수소탄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뭡니까? 수소탄 한 서너 개 있으면은 지구를 통째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실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론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를 볼 때는 아마 이번에 북한에서 실험한 것은 그 행식상으로 또 조금의 규모에서 수소탄을 하지만도 아마 핵의 분열 또 그리고 융합, 최종 상태에서는 분열 그런 차원의 실험에서 아주 약한 수소탄의 실험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그래서 얘기가 분석합니다. 나온 게 이제 뭐 원자탄과 수소탄의 중간 단계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위원님 어떻게 보신다는 말씀해 주시죠? 수소탄은 그 앞서 설명하신 대로 핵융합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열 핵폭탄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열 핵폭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열 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킬로톤 정도, 예를 들어서 10에서 한 20킬로톤 요 정도 사이밖에 위력이 발생하지 못하지만은 그렇죠. 열핵폭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조절하기에 따라서 뭐 수백 킬로톤 혹은 수 킬로톤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이 이제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걸 보면은 오히려 열 핵폭탄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순수한 그런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양무진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메가톤급 이상의 그런 위력을 발휘를 하는데 북한은 아직 그것까지는 가지 아직은 못한 건 아니고. 예. 그렇다면 만약 이번에 메가톤급을 실험했다면은 당장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지진파가 훨씬 더 크게 나와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만탑산 즉 이제 북한의 풍계리 핵시험장에 만탑산이 그야말로 없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당한 개발이 이루어진 건 분명히 보인다. 그만큼 그렇죠. 이제 어느 단계로 올라왔다고 봐야겠죠. 상당 우리 김 의원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약 한 57에서 60 킬로톤 정도의 폭발 규모를 핵실험했잖아요. 그건 핵실험장 붕괴됐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서 실제 이론상으로 메가톤급의 수소폭탄 실험했으면 북한이 날아갑니다. 북한이 이제 붕괴를 북한 할 자체에 수가 피해가 있을 없어요. 거다라는 얘기신 예, 거죠. 예. 예. 그것을 좀 머리에 그래요.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그동안의 5차 핵실험까지 있었던 것과 좀 다른 징후였던 것이 그 이후에도 추가 지진이 한 번 더 여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좀 이제 정말 위력이 그만큼 성장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저희가 파악해야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측에서 진도 5의 그런 규모의 또 여진이 있었다라는 예. 발표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핵실험에 따른 그런 뭐 풍계리 혹은 그 만탑산 일대에서 뭔가 산사태가 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인공 지진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력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것이겠죠. 그쵸. 그것이. 예. 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어쨌든 국제사회 제재 없이 지금 파키스탄이 그렇잖아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무기를 받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모델을 어떤 본인들이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순에 나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하게 보십니까? 예. 이 북한 모델과 파키스탄 모델 이건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NPT 국제 핵 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북한은 80년대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 국가가 거기에서 그 가입을 무시하고 핵실험한다, 핵무기 만다 이거는 국제결 위반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중잣대에 의해 가지고 핵 보유국을 묵인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인도에 대해서 미국이 묵인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묵인을 했고 예. 파키스탄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중동에 있어 가지고 중동의 전쟁을 펼친 데 있어 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전략 기지를 파키스탄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파키스탄 핵 보유를 묵인한 겁니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중동에 대한 이스라엘을 내세워가지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 확대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라든지 이런 이해관계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혹시나 이중잣대 해가지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미국이 묵인한 다음에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일본, 대만이 핵 보유국으로 가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 지역에 대한 미국 영향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파키스탄처럼 북한을 핵에 대한 인용, 다시 말해서 용인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파키스탄과의 차이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본다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뭐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라든지 네. 기타 그 핵실험 금지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약 이런 국제 규범에 위반된 사례가 많지요. 예. 북한은 그렇대. 북한은 뭡니까? 이 정상의 국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고 체제와 존엄을 중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실험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북한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국가들조차도 국제 규범에 준수하지 않고 군사적인 무력적인 걸 한다. 그럼 똑같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이것은 국제 규범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한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 5번의 핵실험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번 6차 핵실험 규모가 훨씬 컸다라고 우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네. 이게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수소탄과 원자탄의 좀 차이를 분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탄은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의 그야말로 핵 분열을 일으켜서 폭발을 하는 방식이고요. 예. 수소폭탄은 원자탄을 매개체로 하지만은 뒤에 그것의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수소라든가 리튬을 이용해서 폭발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순수한 그야말로 습식 수소폭탄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그런 수소를 사용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것을 이제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건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이런 다른 물질들을 사용하는데요. 네. 그래서 원자 폭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야말로 위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뭐 지금 전술핵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이제 B-61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수킬로톤에서 최대 300킬로톤까지 위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 폭탄과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은이 핵무기 연구소 가서 강조했던 점, EMP 공격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수소폭탄을 대기 중, 대기권에서 뻥 터뜨려서 EMP 효과를 발생시켜서 그야말로 남한의 그런 우리 군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까지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자신감까지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김정일 시대부터 시대부터 계속 개발해온 게 이제는 어느 정도 도달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완성에 도달해가고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수소탄 같은 경우는 세기를 조절을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게 예. 좀 더 이해를 좀 요한 게 예. 뭐 어떻게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이제 보통 이제 원자 폭탄이 설치되는데 그것의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크기를 뒷부분에 크고 작게 함으로써 뒷부분에 이 부스트 특히 이제 확장시키는 능력을 뭐 조금 더 축소하거나 늘리는 거에 따라서 위력이 이제 증대되고 줄어들고 한다라는 그런 훨씬 장점이 그 이전에 핵 분열을 일으키는 원자탄보다는 훨씬 더 그 위력을 크고 작게 하는 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가 26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됐고 사흘 만에 중거리. 그래서 이제 뭐 구구절 앞두고 도발 있지 않겠냐 했을 때 뭐 여러 전문가들은 이제 당장에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 분석도 있었는데 나흘 만에 그것도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구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걸 기념해서 또 한 번의 도발. 그러니까 수소탄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뭐 7차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해봐야 될까요? 최근 북한의 행동을 보면은 상당히 몰아치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을 봤을 때 구구절 또 그리고 상십절 언제든지 도발 가능성이 있다 보이고 그 도발의 형태는 그렇죠.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이 예고했던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이것을 실제 행동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북극성 다시 말해서 수중 탄도 미사일 이걸 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북한이 육자 핵실험에서 수소탄 성공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싣고 남태평양까지 가는 ICBM 뭐 이것도 시험 발사할 수 있겠죠. 뭐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뭐 가능성은 한 50대 50이지만 오히려 구구절 이전에 이런 이 북한의 이런 수소탄에 대해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구구절에는 대대적으로 성공 축하에 대한 자축력 그렇게 군중 대회라고 할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주민들을 결집시키는 여기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북핵 실험에 맞서서 우리 군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응징 시위를 하고 있는데 북핵이라는 거에 맞서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좀 균형적인 공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포의 균형 이런 거 그렇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좀 어느 정도의 대응 전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좀 더 좋은 표현은 이제 억제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나을 예.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사실상 깨졌다고 보여지는 게 북한이 이제 뭐 수소탄 실험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은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든 그것에 사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재래식 무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에 상시 전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야 갈 것 같고요. 그밖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은 삼축 체제, KMD, KMPR 그다음에 킬체인 이런 체제들을 사실 조속히 갖춰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든지 최소한 5년, 뭐 최대는 10년까지 이렇게 도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만큼 아직까지는 우리가 한미 연합 전력에 많이 좀 기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오늘 그 신문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변화해오고 진화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법은 딱히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이기까지 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았지요. 물론 결과론이 북한 핵 고도화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는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뭡니까? 94년도 북미 간의 제네바 협의라서 동결을 이끌어냈지요. 그다음 주에 2003년부터 육자회담이 이래가지고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2008년 12월 육자회담이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관계도 악화됐고 북미 관계도 악화됐고 육자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는 더욱더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공포의 균형 억지 이야기했지만도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핵을 맞설 수 있습니까? 특히나 북한 핵이 비핵화되면 또 뭡니까? 생화학 무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또한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그 공포의 균형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튼튼한 한미 동맹에 토대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주 국방력 강화 이걸 통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키는 평화에 열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다시 말해서 균형이 있겠죠. 대화 압박 균형 그러니까 이것이 압박과 대화의 균형. 그렇죠. 이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방안보 포럼 두 분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